안녕하세요. 구초있습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학 강론 중에서 부동산 경제론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요와 공급의 어떤 개념은 다음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론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통해서 정확한 개념을 좀 이해해 주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부동산의 수요인데요.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주어진 가격으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일정 기간이라는 거하고요. 일정 시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구매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정확한 개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는 의도된 양을 나타내는 계획적이고 사전적인 개념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구입한 양이 아니라고 했죠. 또한 수요는 유효 수요의 개념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효 수요라 함은 실제적으로 살 능력도 되고 그리고 또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춘 수요를 말합니다. 막연하게 나는 A란 상품을 갖고 싶다. 하지만 그 물건을 사고 싶으나 지불할 능력이 안 되는 수요는 유효수란 말을 쓰지는 않습니다. 유효수요는 살 능력과 지불할 능력을 모두 갖춘 수요를 말한다는 것 다시 한번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수요는 또 중요한 개념인데요. 플로우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량이라는 얘기죠. 유량과 대비되는 저량의 개념도 좀 이따 배울 텐데요.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구분하는 문제가 하나 출제되니까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량이라고 나오는데요. 수요와 수요량은 어떨 때는 동일하게 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정확하게 구분해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주어진 가격 수준으로 소비자가 구입하고자 의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어떤 총량을 의미를 합니다. 즉 최대 수량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수요와 수요량의 개념을 알아본 것은요. 결국에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문제를 터득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의해서 수요가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라고 그러면은 소득 수준, 인구수, 소비자의 선호, 기타 A란 상품 말고 다른 재화의 가격들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은 문제를 보고 문제상에서 한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이 됩니다. 수요 곡선은 1차 함수로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에 있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이나 또는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즉 수요가 증가되면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요. 우측인데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위쪽이죠. 그래서 우상향이란 말도 씁니다.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 수요가 감소를 하면 수요의 감소는 왼쪽으로 움직이고요. 왼쪽은 이 시점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프가 아래 있죠. 또는 하향이란 말로 같이 표현되기도 합니다. 즉
수요가 증가되면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우상향으로 이동을 하고, 수요가 감소한다는 의미는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좌하향으로 이동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이해하면 되니까 이 개념 다시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이에 반해서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즉 수요의 변화는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변화되는 것을 얘기했다 그랬죠. 그에 반해서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 곡선, 수요의 변화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인데 반하여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 곡선 위에서 움직입니다. 즉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위쪽으로 아무래도 감소되겠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좀 많이 증가하겠죠.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에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이렇게 보면 1차 함수를 배우잖아요. 1차 그래프를 할 때 이때 y축을 뭐로 배웠습니까? y축을 이쪽을 y축, 이쪽을 x축 했는데 수요 공급 우리가 곡선을 많이 볼 텐데요. 함수를 볼 텐데요. 이때 y축은 p 가격이라고 보시고요. 그리고 x축은 q 공급량이나 수요량을 얘기합니다. 양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개념, 이쪽 y축은 가격이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수요의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유량을 얘기하고 또 저량 개념도 중요하다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린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유량과 저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유량은 영어로 flow라 그럽니다. 흐른다는 것이죠. 흐르는 것은 어떤 그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정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그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고요. 이에 반해서 저량은 우리가 저수지를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딱 이게 고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 시점, 어느 특정 시점, 일정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는 변수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유량은 대표적인 변수로서 소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소득은 우리가 월급 또는 연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월급은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어떤 기간을 통해서 얻는 총소득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는 연봉을 얘기하면 1월 1일부터 보통 12월 말일까지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벌어들인 소득을 우리가 연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량의 대표적인 변수는 소득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저량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가격을 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언제의 가격, 어제의 가격, 우리가 뭐 타임세일 이런 거 하면 마트에서 보면 갑자기 이게 2,000원 하던 게 갑자기 1,000원, 500원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어느 시점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표시할 때는 A라는 상품의 가격은 39,000원이다 라고 했을 때는 반드시 A라는 상품은 2023년 1월 며칠 현재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일정 시점을 표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유량의 대표적인 변수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소득이 대표 변수라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소득이니까 수익은 수입하고 뭐 같은 의미죠. 또 수익이 있으니까 거기에 반해서 나가는 비용 또는 순이익, 수요, 공급, 수요도 어떤 기간인 어떤 특정 기간에 구매어진 욕구라 그랬잖아요. 공급도 수요의 소비 생산자가 공급하는 양, 공급, 그 다음에 거래량, 국민 총생산, 수출 또는 수입, 소비, 투자, 이런 것들 유량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보시고요. 제가 경제학 부동산학 개론을 설명을 하면서 항상 이해를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암기하는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소득의 유량은 대표적으로 소득을 대표 변수로 하는데, 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수비순, 수급거, 이걸 대표적으로 한번 이렇게 외우시면 거기에 파생되는 개념들은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 또는 수입, 비용, 순이익, 수요, 공급, 거래 또는 거래량,
이렇게 외우시면 수비순 수급권은 유량 변수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저량은 가격을 대표적으로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특별하게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외운다면 일단 대표적으로 자산, 부채도 되겠죠. 부동산 가치, 인구, 재고량 또는 통화량. 통화량 같은 게 헷갈릴 수 있는데요. 거래량과 비교해서 통화량은 오늘 현재 신문 기사를 볼 때 통화량을 증가했다, 감소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시점의 통화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환 보유액 이런 것도 수출을 통해서 현재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은 얼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얘기했을 때 외환 보유액은 저량의 경우서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량은 자치인재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 가로 부채 같은 자산과 동일한 개념이겠죠. 부동산 가치, 인구, 재고량 이렇게 자치인재 이런 개념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개념은요. 정상재와 열등재에 관한 개념입니다.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감소하면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말합니다. 연동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소득이 10% 증가했을 때 A 부동산의 수요가 6% 증가했다. 그러면 이것은 정상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함정에 빠지는 건 얘가 10%를 증가했는데 그럼 부동산 수요도 똑같이 10%를 증가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현혹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것은 증가를 하면 따라서 해당되는 재화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요걸 보시면 됩니다. 증가했을 때 증가하면 이게 정상재고요. 이게 반대로 증가할 때 반대되는 개념은 감소하게 되면 열등재인 것이죠. 즉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고 또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되는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의미시죠.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열등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이 10% 감소했을 때 부동산 수요는 거꾸로 5%나 6% 이렇게 증가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정상재가 아니고 열등재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드러나는 개념은 대체재와 보완재에 관한 개념인데요. 대체재는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B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A와 B란 상품이 있을 때 A 가격에 따라서 B 재화가 연동이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서 B 재화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들 갖다가 대체재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의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까요? 그러면 커피가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녹차의 수요는 늘어나겠죠. 그리고 콜라와 사이다도 보편적으로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콜라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사이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는 겁니다. 즉 정리해보면 A 재화의 어떤 가격이 상승하면 B 재화의 수요는 동일한 방향으로 상승하게 되면 수요도 증가하게 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동일한 방향으로 B 재화의 수요도 감소하는 경우를 대체재라고 합니다. 대체재와 보완재는 상대적으로 문제에서는 대체재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대체재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한 번 더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반해서 보완재는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상승하면 결국 A 재화의 수요는 감소한다는 것이 이 말 안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즉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A 재화의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B 재화도 따라서 수요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완재라고 합니다. 즉 정리하면 A 재화의 가격이 상승하면 B 재화의 수요는 서로 반대되게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커피와 프림을 들 수 있는데요. 예를 커피의 가격이 상승하면 커피에 대한 수요는 줄 거잖아요. 그러면 프림에 대한 수요도 줄 것이고 따라서 프림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수요에 대해서 배웠고요.
지금은 이제 공급과 공급량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수요와 수요량을 알아봤기 때문에 공급과 공급량은 거기에 대해서 그 이해된 걸 토대로 해가지고 일정한 그 용어의 개념만 조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와 똑같죠. 주어진 가격으로 여기까지 갔죠. 여기는 중요한 생산자죠. 생산자. 공급은 생산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수요는 아까 유효 수요를 얘기했고요. 공급도 유효 공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판매하겠다는 의도된 양을 나타내는 사전적인 개념이고요. 실제 판매한 양이 아닙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또 수요와 공급은 모두 플로우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량이라는 개념인 것이죠.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으로 생산자가 판매하고자 하는 의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총량을 말한다 하는 개념, 아까 수요의 개념과 더불어서 같이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급의 변화와 공급량의 변화를 알아볼 텐데요. 공급의 변화는 수요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 즉 기술 수준, 생산 요소의 가격, 다른 재화의 가격, 그 다음에 경기 전망 이런 거에 따라서 공급 곡선이 증가가 되면 공급은 서플라이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이제 그 우상향하는 곡선을 보이는데요. 공급이 증가하면 우측으로 이동한다. 또는 이렇게 보면 우하향이죠. 이 곡선을 보면 우측 또는 우하향으로 이동하고요. 공급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한다. 또는 동일한 측면에서 보면은 좌상향이죠. 이렇게 보면 좌상향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량의 변화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입니다. 공급 곡선상에서 이동하게 되고요. 가격이 이동하게 되면 거꾸로 수요와 반대로 공급량은 증가를 하고 있죠. 원래 이만큼 상태에서는 이만큼의 공급을 하게 되는데 가격이 올라가면 벌써 이만큼 증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저량과 유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저량은 스탁이라고 했죠. 경제 변수는 모두 몇 개인가 그러면은 조금 이 찾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좀 문제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낄 수 있는데요. 24의 기출 문제입니다. 주택 재호구, 건물 임대료 수입, 가계의 자산, 근로자의 임금, 도시 인구 규모, 신규 주택 공급량 이렇게 보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해하고 암기하자 했지 않습니까? 저량의 개념은 뭐라고 외웠죠? 자치 인재 이렇게 외웠죠. 자산, 그 다음에 가치는 없죠. 인구, 그 다음에 재고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수입은 대표적으로 유량의 개념이고요. 임금도 기간이 정해져야 되겠죠. 임금, 공급량도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기간 동안의 공급이니까 세 개는 임금, 수입, 그 다음에 공급량은 유량이고요. 나머지 세 개가 저량의 경제 변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다음은 유량의 경제 변수를 알아보는 건데 그건 31의 기출입니다. 이 문제가 나오면 먼저 좀 저량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저량의 경제 변수를 먼저 걸러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유량의 경제 변수를 찾는 게 좀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즉 저량 변수는 우리가 자치 인재 이렇게 했잖아요. 자산, 가치는 없죠. 인구도 없고요. 재고량도 없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통화량을 아까 들 수 있었죠. 통화량은 또 자본 총량하고 같은 파생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요. 자산, 통화량, 자본 총량 세 개는 저량이고요. 나머지는 그럼 유량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은 대표적으로 유량 변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소득이 나왔으니까 소비도 유량 변수인 것이죠. 공급량도 기간이 정해져야 되죠. 소득, 소비, 공급량 이것도 세 개가 유량의 경제 변수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는 신규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문제인데요. 33회 기출입니다. 가장 최근의 문제고요. 이 문제는 논란이 있었고요. 이의 제기를 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표되고 각 공인중개사 각 학원에서
가다반을 제시했을 때 나중에 그 정답하고는 좀 다르게 제시되어 있고요. 제 생각에도 이 문제는 지금도 오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신규 주택은 정상제이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그랬거든요. 보통 우리가 공급을 얘기할 때 아파트를 생각해 보면 건설사가 신규로 공급하는 주택만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신규 주택보다는 부동산 시장에서 공급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주택들이 더 많습니다. 참고로 알아주면 좋겠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신규 주택에 관한 문제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니까요. 기억은 주택 가격의 하락 기대, 주택 가격 하락 기대나 상승 이런 게 나오면 사실은 이제 개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주택 가격의 하락을 기대하면 공급을 하락하겠다고 생각하니까 공급을 감소시킬 것이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니은 주택 건설업체 수가 감소가 되면 당연히 공급이 감소되겠죠. 디귿 주택 건설력 토지 가격 하락이 되면 토지 가격 하락이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는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얘는 증가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디귿 주택 건설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축소가 되면 이 역시도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리을은 좀 맞는 것이고요. 미음은 주택 건설 기술 개발에 대한 원가 절감을 하게 되면 역시 기술 증가로 해서 공급을 증가하게 되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발표로 기역, 니은, 리을 4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논란을 했던 지문은 기역입니다. 기억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주택 시장은 굉장히 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 A라는 공급사 아주 대형 건설사라고 생각을 해 보시죠. 이 업체가 모든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근데 그리고 공급하는 시점만 분양하는 시점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격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택지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시적으로 공급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감소라기보다는 증가에 대한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기억은 감소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얘는 논란이 좀 여지가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되집니다. 올해 제 생각에서는 작년에 이렇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는 것보다는 수요를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는 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되니까 공급 말고 공급 대신에 수요의 감소 증가 요인을 찾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보면 한 문제는 충분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네. 다음 문제는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25의 기출이고요.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죠. 좌측으로 이동한다는 거, 그 다음에 수요 곡선, 수요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공급에 관한 것을 정확하게 개념을 좀 구분할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을 할 필요가 있고요. 수요 곡선 일단 좌측으로 이동했으니까요. 좌측은 증가인가요? 감소인가요? 그렇죠. 감소에 해당되는 것을 찾는 거고요. 두 번째, 수요의 요인인지 공급의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구분하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거기에 선행돼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한다 그랬으니까 수요 곡선 내부적으로 이동되는 것, 즉 가격에 의해서 가격 요인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을 빼줘야 되겠죠. 그럼 수요 곡선상 내부적으로 움직인다 그랬으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파트 가격의 하락, 가격 요인이죠. 얘는 수요 곡선 내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곡선을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빼고요.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공급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들은 빼야 되겠죠. 건축 원자재, 그 다음에 건축 원자재가 아니겠네요. 얘가 빼고요. 그럼 나머지 둘, 넷, 5개 중에서 이제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증가. 수요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얘는 그렇죠.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증가 요인이 되겠죠. 사회 인구가 감소하면 수도곡선을 감소 요인이 되니까 좌측으로 이동하겠죠. 얘가 맞고요. 아파트의 선호도가 감소하면 당연하게 아파트 수요 곡선은 왼쪽 감소하는 쪽으로 이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체 주택 가격이 하락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시장의 대체 주택이라 할 수 있는 빌라의 가격이 하락되면 빌라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아파트 자체는 수요 곡선은 감소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체 주택 가격이 하락이 되면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도 자통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겠죠. 이건 맞는 문장이고요. 아파트 담보대출의 하락. 담보대출이 하락하면 수요의 어떤 할 수 있는 요인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을 좌측이 아니라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은 사회 인구의 감소, 아파트 선호의 감소, 그리고 대체 주택 가격의 하락. 그래서 세 개 해놓고서 3번을 치면 안 됩니다. 3개 치고 3개하고 2번입니다. 다음 문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같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되어 있고요. 단 수요 곡선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은 우상향 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하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1번은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감소한다 그랬죠. 공급 곡선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2번 수요량은 일정 기간에 실제로 구매한 수량이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 키포인트는 뭡니까? 실제는 아니라 그랬죠. 3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얘도 실제란 말이 나오는 순간 바로 틀리고로 마킹을 하고요. 4번 넘어가시죠. 건설 종사자들의 임금 상승은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 하락이 아니라 증가시키겠죠. 원가 수준이 높아가니까 당연하게 거기 원가를 부동산 가격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격은 좀 하락이 아니라 증가가 되겠죠. 답은 당연하게 5번이 될 텐데요. 5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은 가격 이외의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가격 이외에 다른 요인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수요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고 가격 요인으로 인한 것은 수요 곡선 내부, 수요 곡선 자체 내에서 이동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서 수요 공급의 균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대한 문제는 계산 문제로도 출제되니까 개념에 대해서 한번 꼭 좀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에 잘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